드라마 스페셜 1,000원의 기적. 제 인생의 모든 기적은 단돈 1,000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1,000원을 만나기 전 제 삶은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30만 원짜리 옥탑방이 전부였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고아로 자라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감각.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절한 현실. 그것이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 하숙비 1,000원짜리 낡은 방 한 칸이 제게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와 할머니를, 그리고 짓밟혔던 작가라는 꿈까지 모두 선물해 줄 줄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하던 한 아이가 어떻게 1,000원짜리 기적을 만나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눈물의 기록입니다. 서울의 중심,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숲. 그중 한 곳의 17층, 미래 콘텐츠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출판사 사무실. 하지만 그 안에 제 자리는 미래가 아닌 잿빛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미로처럼 얽힌 파티션들은 각자의 섬들을 더 단단하게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스테일한 커피 냄새와 토너 가루가 뒤섞인 공기, 서버실에서 낮게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정적. 오직 타인의 무심한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음만이 공기를 채우는 곳. 그곳은 제 꿈이 질식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온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수 씨, 지난번에 부탁한 서평 기사 다 됐어요? 마감이 오늘 오전까지인데. 저는 화들짝 놀라 거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던 자세를 바로 하고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팀장님.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 팀장은 그제야 짧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칭찬도 비난도 아닌 그저 사물을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의 말고, 마감은 약속이에요. 프로는 약속을 지키는 거고, 프로. 그 단어는 제게 너무나 멀고 아득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저 월급이라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자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때 김 팀장이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지수 씨 개인적으로 보냈던 그 원고. 읽어는 봤어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밤을 새워 써내려간 제 분신 같은 소설 원고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 모든 상처와 외로움, 부모의 부재가 남긴 거대한 구멍을 쏟아부은 이야기. 어쩌면 이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까. 이 잿빛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내 글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헛된 희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팀장님? 그는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피식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동정이 섞인 혹은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재능은 있네.
문장도 깔끔하고. 근데 너무 어두워. 시종일관 우울하고 외롭고. 아니,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기 상처를 이렇게까지 날 것으로 드러내나? 이런 글은 요즘 사람들 안 읽어요. 돈 내고 남의 우울함까지 사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 좀 밝고 대중적인 거,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봐요. 그래야 팔리지. 이건 다음 주까지 처리할 보도자료. 작가님 되기 전에 회사원 일부터 제대로 해야지. 너무 어둡다. 제 글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똑같은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말은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제 글이 아니라 제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써보라고? 내 인생 사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어를 어떻게 글로 지어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꾸벅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는 제 꿈의 무덤처럼 느껴지는 차갑고 두꺼운 보도자료 뭉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짧은 몇 걸음이 마치 수만 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작은 섬은 그렇게 또 한 번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지옥이었습니다. 타인의 숨결과 땀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인파 속에서 저는 부표처럼 떠다니는 이물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27의 생기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37의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 그것은 군중 속의 고독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세상과는 가장 먼 곳.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깜빡거리는 낡은 형광등. 이곳은 저를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동굴이자 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켜진 아파트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불빛들은 제게 위로가 아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1시, 저는 의식처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얀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월급을 위해 영혼을 파는 회사원 이지수가 아닌 진짜 나로 돌아왔습니다. 텅, 텅, 텅.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제 유일한 친구이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글 속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부모의 부재가 남긴 거대한 구멍을 가슴에 안고 세상과 서투르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은 곧 저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작의 고통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일 밤 저를 찾아오는 악령과도 같았습니다. 김 팀장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어둡다. 팔리지 않는다. 저는 써내려간 문장을 수십 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쥐어짜 내다보면 동이 틀 무렵 저는 완전히 방전된 건전지처럼 책상 위에 쓰러져 있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술 대신 글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기억, 가장 외로웠던 순간들을 꾸역꾸역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 이 절규가 닿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영혼을 조각내어 써내려간 짧은 에세이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 구석에 유령처럼 올려놓았습니다. 제목도 없이, 필명도 없이. 그것은 세상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허공에 던지는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읽지 않을 공허한 메아리일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 작가라는 꿈도 그렇게 영원히 덮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꿈이 사라진 자리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 차가운 바람만 숭숭 들어왔습니다. 저는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스팸 메일함으로 분류된 수많은 광고 메일들을 무심코 삭제하던 중 낯선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로 소설가 한태준입니다. 장난 메일이겠거니 피식 웃으며 삭제 버튼으로 손가락을 가져가는 순간 메일 제목이 제 심장을 붙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어올린 진주에 대하여.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뒤엉켜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정갈하고 힘 있는 문체로 쓰인 긴 글이 나타났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지수 작가님께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가님의 이름 없는 짧은 글을 읽게 된 늙은 소설가입니다. 감히 작가님이라 부르는 것은 당신의 글이 이미 그 이름에 합당한 깊이와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의 글이 어둡다고 평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깊고 서늘한 어둠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온기를 찾고 있는지, 부모의 부재라는 차가운 현실을 당신만의 언어로 이토록 아프고 아름답게 승화시킨 글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작가님,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진주입니다. 혹 이 늙은이와 차 한잔 나눌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진주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화면 위로 뚝뚝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습니다. 내 글이 어둡다고 팔리지 않는다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던 내 이야기가 상처가 아니라 진주라고 했습니다. 내 어둠 속에서 온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고독한 삶 전체를 따뜻하게 긍정해주는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약속 장소인 낡은 북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하지만 온화한 눈빛을 가진 노신사가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수 작가님, 맞으시죠? 화면 속 글보다 훨씬 맑은 눈을 가지셨군요. 그는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말투,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까지. 그는 제 글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 어둠을 다루는 방식이 서툴러서입니다. 지수 씨의 글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아요. 너무나 진솔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죠. 사람들은 그 아픔이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깎고 다듬는 겁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위로로 빚어내는 거죠.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세상을 향해 휘두르지 말고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우세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상처를 감추거나 외면하라고 말하는 대신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어둠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빛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떨리는 손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들고 막막할 때마다 나를 찾으세요. 내가 당신의 글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등불 하나는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짓누르던 외로움의 성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스승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온기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른의 지지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한태준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제 세상의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만나고 오셨다며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공모전도 출판사 투고도 아닌 신문 한 귀퉁이에 들어가는 작은 칼럼 연재였습니다. 선생님은 편집국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고아로 자란 상처와 작가라는 희망을 동시에 품은 아이가 하나 있어. 이 아이의 글은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구석과 가장 빛나는 희망을 동시에 보여줄 거요라고. 내 인생 자체가 이미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한 편의 시라고 말이다. 혼자 자란 청년이 겪는 세상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희망들. 이런 주제로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만 써내려가 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제 가장 깊은 상처를 대중 앞에 꺼내 보이는 일은 벌거벗은 채 광장에 서는 기분이었지만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저는 키보드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의 첫 칼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아침 세상의 모든 집 굴뚝에서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 나는 텅 빈 옥탑방 창가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 서로의 온기를 나눌 때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잠시나마 뿌연 온기를 만들어낸다. 외로움은 나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그 지긋지긋한 가족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본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고. 세상 어딘가에 있을 나와 같은 아침을 맞이한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을 위해
나는 오늘 도시락 대신 하얀 쌀밥을 짓기로 마음먹는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희망의 연기다. 칼럼이 실린 신문이 배포된 며칠 후 신문사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제 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흥분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작가님, 독자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이 작가가 대체 누구냐고, 다음 글은 언제 나오냐고, 편집국이 온종일 전화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이메일로 온 독자 편지 한 통만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어머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곧이어 편집국장은 한 독자의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글을 읽고 멀리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제 아들 녀석 생각이 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못하는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만 가득했는데 혹시 내 아들도 저렇게 차가운 도시락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작가님의 외로움에 제 아들을 겹쳐보았고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가님의 용기에 제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대신해 꼭 안아주고 싶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이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 지독한 외로움이, 내 아픈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저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는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제 글로 인해 멀리 있는 아들을 떠올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글이란 섬과 섬을 잇는 가장 따뜻한 다리라는 것을, 세상을 향한 작은 다리를 놓게 된 지수. 하지만 그녀의 외로운 섬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인연이 등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천원 하숙집의 할머니. 그 만남은 지수의 인생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데 2부에서 계속됩니다.